그 중소기업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굉장히 익숙한데 이게 굉장히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늘 중소기업 하면서 정부의 지원 이런 얘기를 늘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조직을 보면요. 정부 조직이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국방, 국토, 안전행정부 다 기능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하는 전부 그 부처 안에서 A서부터 Z까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지금 우리나라도 벤처중소기업부라고 하는 부처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기능이 아니라 영역이에요. 그 안에는 다 있죠.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같은 걸 진다 그러면 국토안보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제조를 할 때 여러 가지 공기오염 등등 하는 환경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사실은 정부의 전 부처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어려워요. 이쪽 한 부분을 이렇게 잡으면 저쪽 부분에서 다시 나오고. 그래서 중소기업은 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최근 통계예요. 근데 19년 통계가 현재 제대로 된 통계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 수가 마이크 벗고 할까요? 우리나라 기업 전체 수가 몇 개냐면요. 약 689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게 0.1%예요. 그러니까 0.1%니까 한 6,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중소기업이 99.9%고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3.4%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10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보는 모든 가게들이나 작은 사업체는 거의 소상공인이죠. 그런데 종사자 수를 보면요. 대기업이 0.1% 숫자지만 고용은 약 17.3% 정도 합니다. 전체 일하는 고용인이 2,10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 10%니까 약 한 34만 정도가 대기업과 관련됐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면 그래서 매출액 1,500억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가 중소기업에 있으며 그 중에서 10인 미만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모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어려움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어렵다, 고치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게 지금 얘기한 거를 잠깐 이렇게 보면요. 시장 구조는 어떠냐면요. 낮은 진입 장벽이에요. 누구나가 다 커피 전문점 하죠. 누구나가 다 치킨집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이에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의 문제는 많아도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지요. 그리고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협상력 면에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애 주기를 보면 보통의 기업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창업을 해서 한 3년을 넘어서 생존하는, 그걸 우리가 죽음의 계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전멸합니다. 전멸이라기보다도 한 5년 내, 창업 후 5년 내에 거의 80% 내지 90%의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장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대량 생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는데, 소기업들은 아무리 애써도 규모의 불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장하고 자라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상의 당연히 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든가 무슨 거래를 하든가 할 적에 그 비용이 워낙 작은 매출이나 작은 인원수에 나뉘어 떨어지니까 당연히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게 소위 말해서 틈새 시장이에요. 경쟁이 없는 틈새 시장.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보니까 그 틈새 시장마저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낮은 임금의 기초에서 그런 대로 꾸려왔는데, 문정부가 들어오면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주 52시간 이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그 생존의 한계에 도달해 있죠. 조금 나이 든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해도 요즘에 커피 주문하거나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주문하기가 어렵죠. 전부 키오스크에다 주문을 합니다. 저는 아까 명예교수라 소리를 들으니까 전 지금 67세입니다. 그래서 많아도 너무 많은 소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런데 또 운동장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거는 불공정, 불공평이죠. 정말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그 화장지, 그러니까 크리넥스 같은 고급 화장지 말고요. 뭐 모나리자 같은 고급 화장지 말고 일반 화장지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시험하거나 인증을 받는 거는 전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장지 기계에서요, 여러분 화장지가 제일 긴 게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화장지 제일 긴 거 500m입니다. 요새 보통 화장실에 가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500m예요. 그리고 짧은 거는 30m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기계에서 30m 잘라서 포장해서 30m짜리 제품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엔 50m짜리 제품을 또 쭉 해서 잘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0m짜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검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 따로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은 원료로 다만 기계가 같은 기계에서 나와서 길이만 틀릴 뿐인데 다 따로 인증과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에 품목별로 허가를 받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거 굉장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지요. 물론 클리넥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클리넥스는 생산하는 양이 엄청 많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험 검사 인증 비용이 많은 제품에 나뉘어다 보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래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무시할 정도로 줄어들지만 중소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동해등해라고 하는 파리과가 이렇게 그 곤충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발효를 하고 그걸 갖고 동물 사료를 만든다,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일주일 내로 한번 보셨을 거야. TV에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 동해등해는요, 요번에 새롭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전쯤 됐습니다. 즉, 그 동해등해라고 하는 파리과 생물은 파리처럼 해롭지가 않으면서
우리가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해등에 애벌레들을 모아서 꼭 그 커다란 구더기처럼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조하면은 굉장한 단백질원이 돼서 사람도 사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곤충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백질 공급원을 만든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애벌레들이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징그럽고 하니까 지금 사료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이 거의 10년 전에 나와서 규제에 막혀서 굉장히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어디서 기를까요?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해서 시골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서울 시내 복판에서 못할 테니까 시골에서. 그러면 대개 시골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농지죠, 시골은. 근데 농지나 밭이나 이런 데서는, 또는 축사에서는 그걸 키우지 못해요. 키우면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농지는 절대적으로 농작물만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는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 돼지, 말, 양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걸 축사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동해등에 같은 이러한 생물을 키우면 법령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가 따라오지를 못해서 창의적인 기업의 출생을 굉장히 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거티브 규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규제는 네거티브로 바꿔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거티브로 바꾸는 게 100%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규제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은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는 안 된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무슨 파리, 모기, 여우, 뱀 그런 것들은 축사에서 기를 수가 없다, 그렇게만 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규제가 열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를 해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소기업이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곳곳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일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타트업과 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함의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 마시고 좀 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저는 이거 안 가리려고 이쪽에서 했어요. 그러면 이쪽이 더 좋다면 쭉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벤처기업이, 이런 벤처기업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발견된 물질을 가지고 인공뼈를 만들었어요. 부작용도 없고요. 굉장히 좋은 그러한 물질로, 자기들이 개발한 물질로 인공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약처에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외국의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외국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임상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임상자료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의사들한테 제공을 하고 의사들이 쭉 여러 환자들한테 시술한 다음에 그 결과에서 이게 안전하고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임상자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명이서 만든 벤처기업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 제품 5개만 임상자료를 제공하면요, 그 기업의 자본금을 다 씁니다. 그래서 망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출시가 안 됐습니다. 즉 새로운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나오는 거를 사실은 나라의 법규가, 나라의 시스템이 사실은 막은 겁니다. 제가 오늘 큰 개념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부 만능주의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아까 제 그 학과 이름이 나왔지만 벤처중소기업학과에 있으면서 벤처중소기업 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정부에서 6년 동안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규제 개선을 위해서 제가 6년 동안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를 하나도 믿지 않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현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비판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뭐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요. 문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 같이 정부는 믿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영업자들이,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의 지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지원. 지금 엄청난 돈들이, 거의 1조 원 가까운 돈들이 창업이나 무슨 새로운 무슨 이 스마트 팩토리, 그런 데 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게 창업 지원하는 것보다요, 돈을 이렇게 부서뜨려서 없애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서뜨려서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진공이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에 그 창업자들을 뽑는데 전국적으로 1000명을 뽑습니다. 1000명의 창업자를 뽑아가지고요. 일단 뽑히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9,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서 돈 따먹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가다 보면요, 먼저 뻔해서 이거 하나가 여기 와서 또 어플라이 합니다. 조금 극단적이지만요, 파워포인트만 잘 만들면 돈 따먹습니다. 근데 정부는 왜 그러한 짓을 계속 할까요? 중소기업 어렵습니까? 그럼 마이크 대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정부의 지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표 따야지요. 우리 지원 이렇게 하거든? 1년에 몇만 명씩 하고. 그런데 그거를 중소기업진흥공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모든 정부 부처가 다 합니다. 자, 우리랑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행안부. 행안부는 뭐라고 합니까? 마을기업이라는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전부 하지요. 군에 가면은 군 협동조합, 마을 협동조합, 그런 거 전부 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수혜를 받아서 먹고 사는 분들 계십니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 먹고 살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라 전체 부를 만들고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거지, 정말 나라 돈 따먹으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농민보다 농민을 지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 얼마나 많아요, 가서 보면. 지금 꼭 그래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부 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국민들부터 그 정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는 들어봤죠? 세계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대한민국이 최고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나라에서 돈 주는데 없습니다. 나라에서 돈 주는데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은 정치적인 함의가 굉장히 커요. 정치적인 함의가 큰 만큼 예산의 비효율과 저효율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어쨌든 지낸 게 차관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 10만 원 주면서 뭐 이런 데서 지자체에서 뭐 창업 평가라고 하고 하면 제가 갑니다.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도대체 요즘에 젊은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얘네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창업을 하고 있을까? 그거 사실 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요새 돈 따먹는 거 간단해요. 여기 아까 젊은 분이 맞아요 그런 소리 많이 했죠. AI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하면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린다 이거죠. AI 빅데이터 넣으면 돼요. AI로 뭐 빅데이터를 모아서 AI로 별게 다 많아요. 자, 노인들 많은데 노인들한테 요양사를 보내는데 우리는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노인한테 가장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매치를 시켜줍니다. AI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용 노동자들 보내는데 그 집에 가장 적합한 노동자를 보내드리는 빅데이터를 모아서 AI를 이용해서 가장 좋게 매치를 합니다. 그런 소리도 하고요. 그거 사실 말 안 돼요. 그 노인의 특성이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되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성과라고 하면 뭡니까? 다 개수로 얘기해요. 1년에 3만 개 스마트 팩토리. 1년에 몇만 창업 지원. 그거 그렇게 합니다. 밀어내지요. 그런 거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제가 가서 그런 데 가면 물어봅니다.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거기에 거의 1조 돈이 나갑니다. 자동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좋습니다.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중소기업에 갖다 놓으면요. 못해요. 중소기업에 한 6명, 10명 저 물레동 맛집고바라고 하는 조그만 공장 가면은 한 5-6명이 기계 돌리는데 거기에 데이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엑셀도 못 다뤄요. 엑셀도 못 다뤄요, 정말로요. 50명 되는 종업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90%가 50인 이하입니다. 거기에 무슨 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나라 돈으로 자동화 기계 하나 들여놓고 끝나는 경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때는 MES라고 하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건데 그거 한다고 돈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거 다룰 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어떻습니까? 누가 잘한다 그러면 월급 10만 원도 주고 빼가요. 그 순간 그거 딱 멈춰요. 그렇게 해서 나라 돈이 엄청 부스러집니다. 자,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벤처 창업자들 만나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왜 안 나오지? 우리나라가 R&D 비용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2위인 거 아시죠? 엄청난 R&D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나올까요? 그러면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는 무슨 소리 하냐면 창업 자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창업 자금이 너무 많아서 좋은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계에요. 구글이나
무슨 테슬라나 그런 세계를 떨어올리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우리는 1년에 1000명씩 뽑아 올려가지고 지원하는데 그렇게 1000개씩이나 되겠나요? 그런 거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 똘똘한 사람이 뭉쳐가지고 막 해줘야 됩니다. 근데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똘똘한 사람이 왜 뭉쳐요? 나도 하나씩 신청하면 다 나라에서 1억씩 주는데. 전부 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느 면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요. 창업지원 자금 사실 너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도 사실은 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정말로 기업이 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을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거기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으니까 돈을 쏟아 넣는 거고요. 중소기업자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정부에 기대지요. 자, 그런데 이 정치적인 함의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에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정책으로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예산의 효율성,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경제 발전 같은 경제 정책으로서 다뤄야 될 중소기업 정책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봐야 될 문제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크게 고용은 못 늘리더라도 자기 식구 밥 먹이고 자기 아이들 대학 보내고 했다고 한다면 그걸로도 어느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그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그거는 나라의 복지 정책이 해결해야 되는 나라의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 정책인 측면과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같이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밀히 사실은 나눠서 봐야지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이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대한 얘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자영업자, 전통적인 제조업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뿌리 산업 같은 걸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어느 면에서는 사실은 사회복지 정책인 측면에서 봐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과 벤처 정책은 그거는 경제 정책으로 봐줘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꺼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그 여러 가지로 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처는 산업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 부서가 기재부야 그러죠. 기재부가 센 거는 뭐냐면 정부 부처에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경제정책을 세워서 발전시키고 하는 건 산업부입니다. 그러니까 Ministry of Indust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산업부라고 하는 부처를, 장관이 이끄는 부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없습니다. 미국의 산업부 보셨어요? 일본의 산업부 있다고 들으셨어요? 영국의 산업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이 나라는 이쪽 산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세다. 미국은 어떤 산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셉니까? 미국의 경쟁력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가 갖고 있죠. 지금은 국가의 경쟁력이 어떤 산업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기업 경쟁력이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걸 바꿔야지 돼요. 문정부가 들을 때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자고 할 적에 제가 요즘에 욕먹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잘 압니다. 처음에 장하성 교수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저보다 한 2년 먼저 들어오셨고요. 그래가지고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하성 교수한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하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산업부 좀 없애자.
차라리 그냥 기업부로 만들자. 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어요. 여러분,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기관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코트라라는 기관 있죠.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전국 300 몇십 교 예? 네,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코트라가요, 삼성을 위해서 일하나요? LG를 위해서 일하나요? 아니에요. 전부 중소기업 위해서 일해요. 근데 산업부가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인력은 약 2,500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1,000명 남짓한 인력보다 훨씬 큰 기관입니다. 근데 그거 어디가 있어요? 산업부에가 있어요. 생산기술연구소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 LG에 주나요? 삼성에 주나요? 아니에요. 삼성과 LG는 자기네들 자체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업부에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그런 거를 여기는 안 써왔는데, 사실 제가 우리 정용상 그 학장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 뒷장표에 가면 굉장히 디테일한 정책 제언들이 있어요. 그건 혹시나 전해줄 수 있으면, 캠프에 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이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는 산업부보다는 기업정책부라고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망라해서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가의 경쟁력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니까. 삼성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경쟁력이 이만큼 됐을까요? BTS도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런 BTS를 만드는 방시혁 그 회사가 없었으면 BTS가 세계에 알려졌을까요? 산업부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고요. 이미 판도는 변했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안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의 미니스트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정권이 바뀔 때뿐입니다. 인수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할 때 정부 정책법이 바뀔 수 있는 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정권이 바뀔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과감한 규제 개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선. 아까 얘기한 스타트업과 창업기업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규제 개선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의 경쟁력은 산업 경쟁력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 경쟁력인 시대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제 역동 속은 스타트업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스케일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부스러뜨려서 스타트업 개수만 늘릴 게 아니라요, 걔네들이 커갈 적에 커갈 만한 스타트업을 키워서 걔네들이 커갈 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일자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스케일업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정부가 스케일업을 위해서 스케일업 펀드 만들었다 소리 들으셨습니까? 없어요. 모든 지자체에 창업 펀드는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창업하기 위해서 젊은이들 이번에 10,000명 지원했어. 그게 훨씬 뽀대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창업 자금 너무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하고요. 그 창업 기업이 스케일이 커지도록 해야 됩니다. 스케일업이에요. 그리고 진입 퇴출 장벽을 완화를 해야지 돼요. 폐업 한 번 하면 무지하게 복잡하죠. 그런 거 쉽게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쉽게 창업해서 안 될 기업들은 빨리 망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정부에서 수요를 하죠. 계속 돈 지원해서 좀비 기업들이 그냥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거 과감하게 못하는 이유? 정치적인 함의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나를 누가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을 과연 해낼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면 한 2년쯤 지나면요, 모든 사람들이 너 대통령에서 내려와라 그럴 거예요. 당장 자기들 입에 들어오는 떡을 뺏어버릴 테니까.
근데 그게 바로 혁신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혁신 얘기합니다.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혁신은 다 판을 엎어버리는 게 혁신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 프레임을 완전히 깨는 게 혁신인데 그 짓 못합니다. 지금 같은 걸로는요. 문정부는 그런 면에서 꽤 고약했죠. 굉장히 고약했어요. 제가 고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중소기업 분야에서 얘기합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52시간, 그 다음에 규제 개선한다고 규제 샌드박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만 했죠. 저는 사실은 문정부가 나올 때 기대한 면이 있었어요. 진보로 한다면 기존의 틀을 좀 깨는 걸 좀 해봐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로. 그랬는데 오히려 문정부는 그런 면에서 훨씬 반동적이었어요. 정말 중소기업 쪽이나 스타트업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반동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신용과 역량평가에 기반한 이러한 신용대출 활성화, 말은 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 하는 이유가 왜 안 하겠어요? 돈 부스러뜨려서 이렇게 풀어줬더니 금융기관도 알죠. 얘네들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량 강화에 의한 뭐 그 신용대출 이런 소리를 20년 전부터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문정부만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도 안 했고요. 박근혜 정부도 그건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혁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왜냐하면 기존의 기업들은 뿌리산업이나 기존의 소상공인은요 상당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정책으로 다뤄줘야 돼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밥 먹고 살게. 그렇지만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나가는 젊은이들이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가는 생태계, 민간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생태계라고 왜 우리가 생태계라는 얘기를 왜 쓸까요? 생태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가만히 꽃밭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꼭 이쁜 꽃만 자랍니까? 장미만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국화도 자라고요. 이름 모른 들꽃도 자랍니다. 다 나름대로 이뻐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밑을 들여다보면요. 개미도 있고요. 구더기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 거기서 그렇게 살아요. 서로 협조하고 이용하면서 삽니다. 자원을 누가 독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SME 테스트. 그러니까 SME는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에서 중소기업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규제 영향 평가. 그러니까 기업에 영향을 미칠 규제나 법률이 나올 때는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미리 테스트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규제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요. 벤처 중소기업 부에 가면은 규제 영향 평가과라는 게 과단위로 존재합니다. 한 10명 모여서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소기업인 영역이라고요. 환경부에서 만들어지는 규제가 그게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당두부라고 아시죠? 나름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초당두부를 가면요, 근처 축사에서요, 똥물을 사다가요, 똥물을 저쪽에다 뒤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식품업체는 얼마 정도 이상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정화시설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값이 불시점검으로 나와가지고 정화시설이 움직이나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두부라는 게 뭐예요? 순두부 걸르고 나와요. 근데 거기 정화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맑은 물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식품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두부 우린 물, 두부 짜낸 물 버려도요, 정화시설이 안 돌아가요. 왜냐면 정화할 게 없으니까. 근데 공무원이 와서 딱 보고, 안 돌아가네?
하고서 벌금을 물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축사에서 똥물을 사다가 거기다 버요. 이거 사실이에요. 제가 중소기업 ombudsman 하면서 이 문제를 어렵게 사실은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나 법률에 대해서는 SME 테스트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러한 법들을 만들기 전에 보통 우리가 법 만들 때 어떻게 되면은 정영선 교수님 나가셨나요? 정부 부처에다 쭉 돌려요. 아, 우리 부처에서 이거 만드는데 괜찮겠니? 환경부에서 만들 때 산업부 이렇게 쭉 돌려요. 공무원들한테만. 근데 조금 전에 현장에서처럼 이런 중소기업 중앙이나 벤처기업협회처럼 중소기업 합단체에도 돌려야지 됩니다. 아까 두부공장 똥물 얘기요. 아니, 식품공장에 당연히 정화시설 만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게 두부공장에서 그런지 누가 합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반드시 SME 테스트를 할 적에, 즉 중소기업 규제 영향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실제로 중소기업들을 참여시키자.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케일업 테스트를 만들자 이런 얘기죠. 이게 과연 앞으로 스케일업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이 규제가 혹시나 중소기업이 커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작지만 고성장 기업이 나오고요. 그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죠. 그래서 스케일업 테스트를 도입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정과 상식 포럼이 이렇게 세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든 이 자료가 아마 캠프에 전해지겠죠?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책 정보를 우리가 좀 공개합시다 그런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통계는 나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의 매출을 얼마하고 종업원 10인 이하 기업 몇 개, 50인 기업 이하 몇 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정보들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국세청 같은 데 숨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정책적 함의가 들어있는 정보들은 관세청이나 국세청 그런 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는 안 까요. 왜 안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책 당국자들이 거기 있는 정보를 까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세청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모든 거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매출은 어디고 뭐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정보는 정책 DB에 까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우리 같은 일반 이런 단체나 교수 같은 사람들, 이건 이렇게 합시다 소리를 왜 못하게 합니까? 이거 까야 됩니다. 그래서 학장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은 거예요. 정말 이런 것만 까도 훨씬 낮아요. 제가 여기에 한 열대 개가 많이 제시했지만 그거 저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이런 시스템에 한두 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도요, 중요한 거 한두 개만 하면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나중에 후일에 지나서 근데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친 대통령 2명 뽑아라. 그럼 누가 뽑힐 것 같아요? 박정희 1. 2는 누가 뽑힐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1로 뽑힙니다. 2는 누가 뽑힐까요? 예? 아니에요. 저는 김영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 들죠? 김영삼보다 바보라고 그랬죠? 솔직히. 예, 금융실명제예요. 나라의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우리 금융실명제 없었으면요, 이만큼 투명하게 못 옵니다. 김영삼 잘못한 것도 많죠. 하지만 전 만약에 사회교과서에 쭉 나온다고 하면 경제개발시킨 박정희 대통령 두 번째, 우리나라 근대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만든 금융실명제 만든 김영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통령이 하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뭐 나갈 시스템 하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국정까지 100개? 여러분 보셔서 알죠? 저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서 박근혜 정부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년에 가서 박근혜 정부 무너지기 직전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 만들면서 저를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라 소리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요, 보수가 보면요, 꼭 좌파처럼 보이거든요. 맨날 정부 욕하죠. 대기업 욕하죠. 그러니까 좌파로 보여요. 저쪽에 있다고 보여요. 저는 제가 진짜 보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기 편 같아서 오라고 그러죠. 사실 실제로 장관들이 저보고 그랬으니까. 저보고 저쪽에 서 있는 저런 인간이 정말 그랬으니까요. 맨날 정책 비판하고 약자, 중소기업 이런 거 얘기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나중에 문정부 만들어지고 민주연구원 가서 발표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 들으면요, 진보정부가 저를 아주 극좌에 있는 사람으로 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문정부를 막 깠거든요. 너네 규제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 만든다고 하는데 전부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다 반동적이다,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를 저쪽으로 보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부가 서든지 간에 제일 저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사실은 제가 진짜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까야지 되고요. 이런 거 분석하는 평가 체제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기업 정책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대표적인 지방 위임을 해야 됩니다. 지방 위임 왜 해야 되냐면요, 사실 중소기업 정책을 생각하다 보면요, 인구 문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1년 거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2020년에 우리나라 신생아 몇 명 태어난지 아십니까? 27만 2천 명이에요. 이거 정해진 미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생아가 27만 2천 명이에요. 근데 그냥 편하게 28명 잡죠. 28만. 그럼 반이 여자죠. 14만. 그럼 14만 커플이 나올 거예요. 몽땅 결혼한다고 할 적에. 그러니까 그 14만이 전부 한 명씩 남은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나올 인구는 얼마가 됩니까? 14만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출산율이요, 0.8이 안 됩니다. 14만이라고 하니까 모든 여자가 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0.8이에요. 출산율이 현재 0.8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명 남짓 나와요. 저 56년생입니다. 우리 학장님서부터 다 우리 뭐냐면 74년생까지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예요. 베이비붐은 뭘 베이비붐이라고 그러냐면요, 100만 명에서 95만 명 이상이 쭉 태어났어요. 그럼 3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 70만 늙어 죽어요. 30년 후에 제가 몇 살이에요? 30년 후에 97살이네요. 그냥 나이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70만씩 죽을 거라고요. 100만 태어난 사람. 아직도 30만 명 남아가지고 100살 넘어서 한다 하더라도. 자, 70만 죽어가고 10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1년에 60만 명씩 인구가 팍팍팍 줍니다.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해봅시다 해서 바꿀 수 없어요, 지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 단위가 남아나겠습니까? 군 거의 없어질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거나 똑같아요. 이미 시작된 건 교육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방대학들 전부 학생 못 채워요. 근데 인서울은 아직 괜찮아요. 이거 계속 두고 볼 건가요? 이거 하려면요, 어차피 군 단위 가는 건 가고요, 광역권으로 인프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집값 계속, 인구는 팍팍팍 줄어도 계속 집값은 올라갑니다. 사람 살기는 팍팍하고요, 지방 중소기업 다 망하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종 자원의 결정권이나 배분, 이걸 광역 지자체별로 키우지 않으면 중소기업도 죽고요. 중소기업 죽는다는 얘기는요, 보통 먹고 사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전부 서울로만 오겠죠. 서울 아파트값 올라가고요. 여전히 서울은 인구는 주는데도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 너무나
많은 치킨집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구정책, 도시정책, 중소기업 정책이 사실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중소기업 따로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영역이다. 거기에 다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그것만 구축하자고요. 직접 돈 주지 말고요. 그게 생태계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먹고 살겠죠. 근데 우리는 국민들도 다 정부 지원, 정부도 우리가 그거 해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하는 거 없으면서. 그래서 저는 정부 만능주의를 없애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출산이라면 스케일업은 양육입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해서 EU는 신생산업 혁신성은 미국에 못지않으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로 성장한 기업들이 유럽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스케일업이 안 될까? 그래서 독일에서 나온 개념이 히든 챔피언이에요. 작지만 세계에서 마켓쉐어 그 분야에서 뭐 3위에 들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국은 스케일업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이미 창업정책 20년에 왔어요. 20년에 왔어요.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20년 이상에 왔어요. 이제 우리가 스케일업으로 눈을 돌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공공조달 같은 것도 이게 사실 규제예요. 공공조달 절차 같은 게 사실은 중소기업에 굉장히 어렵게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도 우리가 대폭 간소화하고 이러한 것들을 새 정부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쭉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50분 얘기했나요? 1시간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원래 사람의 집중력은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 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정부 부처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